레토는 고아로서 인류를 위해 우주 오징어와 싸우며 보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신비롭게도 버려진 행성에서 깨어나면서 바뀌었고 그의 적들을 처치할 수 있는 도구가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가 얼어붙은 지 수천 년 후에 일어났고 인류는 아발론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인류의 은하연합에 의해 보호받았고 이들은 AI 변형기를 사용하여 헤다우스라는 괴물들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레토는 그의 대령 쿠겔의 인사를 받으며 헤다우스 둥지를 공격할 임무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임무는 여러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끔찍하게 실패한다. 쿠겔은 레토가 본부로 철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다. 하지만 레토는 헤다우스에게 공격당해 웜홀에 빠지고 만다. 6개월 후 지구에서 정크 수집가들이 레토의 메카를 발견하고 열려고 한다. 배달원인 에임이라는 소녀가 그룹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지만 아무도 몰라. 그들은 수트에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레토는 드디어 깨어나고 챔버는 그에게 알린다. 그가 잠든 동안 이 그룹이 그를 찾아냈다고. 레토는 이들이 아직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표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그에게 낯설다. 챔버는 레토에게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알리며 지금까지 보내온 조난 신호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레토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파악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시간이 흘러가고 구조대원들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한 명만 남게 된다. 피니언이다. 그가 떠난 후 레토는 메카를 꺼내고 산소를 아끼기 위해 두건을 벗는다. 그는 인간의 땀 냄새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코는 인간의 땀 냄새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느꼈다. 갑자기 그는 달려가서 에이미와 함께 방으로 돌아온 피니언에게 숨었다. 피니언은 슈트를 둘러보던 중 바닥에 있는 발자국을 발견하고 에이미에게 빨리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레토는 에이미를 인질로 잡고 피니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두 쪽 모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니언은 급히 앞으로 나아갔고 레토는 에이미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경고 알람이 울려 다른 사람들에게 침입자를 알렸다. 한편 레토는 체인버에게 배의 지도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은 레토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피했다. 체인버는 용기를 분석한 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우주선에 탑승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돌이들이다. 그 순간 레토는 드디어 밖으로 나와 물로 가득한 행성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에이미의 애완동물이 그에게 뛰어올라 에이미를 놓아주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레토는 즉시 챔버를 호출하고 챔버는 경납고에서 나와 레토 뒤로 날아간다. 레토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자 챔버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라고 설명한다. 인류가 기원한 행성이다. 나머지 선원들은 챔버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강화를 위해 메카를 호출한다. 챔버가 앞으로 돌진하여 레토를 보호하려 할 때 레토는 그에게 사람들이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리겟이라는 여성이 앞으로 나서서 가르간투아 함대의 참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챔버는 계속해서 레토의 통역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알렸다. 그는 헤도스 제거 특공대의 일원이라고. 인간들은 헤도스라는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챔버는 그들이 연합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리겟은 무기를 내려놓고 수트 안의 사람에게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리겟은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에이미는 리짓을 만나서 그가 레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레토가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녀를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짓은 피니언에게 메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피니언은 그것에 칼을 꽂을 수 없다는 것을 한탄했다. 리짓은 벨로우스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메카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벨로우스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짓은 그러고 나서 사령관에게 이 수특이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분해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사령관은 레토가 혼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챔버는 레토에게 왜 그들의 리더를 제거하고 협력을 강요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레토는 그들이 동맹국에 다시 합류하려면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지구는 실제로 여전히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아발론 대신 그들의 모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친구들이 그녀에게 달려와서 이전에 그녀의 떡을 시식한 귀여운 소년을 물어보는 날에 대한 배달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녀가 바쁘다고 말하고 댁에서 뛰어내려 다른 부분으로 날아갑니다. 후에
그녀는 동생 베베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에 만난 이상한 소년에 대해 질문합니다. 에이미는 그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의 메카 안에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베벨에게 선물을 주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장난감 배에 추가합니다. 그가 배를 들어올리자 레토가 별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레토가 에이미에게 지구가 얼었을 때 별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에이미는 레토에게 다가가고 체인버가 그녀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레토도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에이미는 생선 한 조각을 꺼내 레토에게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레토는 시체를 먹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챔버가 그것이 우정의 의식이라고 제안하자 레토는 받아들이고 먹기 시작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레토는 그것이 우정의 의식임을 인정하고 먹는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에이미는 자신을 소개하며 어디서 왔는지 묻자 레토는 단순히 위를 가리킨다. 몇 시간 후 함대는 계속해서 듣고 있다. 레토가 우주에 있는 하지도에 대해 에이미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에이미는 챔버의 연설이 훨씬 좋아졌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때 레토는 에이미에게 메카 내부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챔버는 단순히 그를 돕는 광고일 뿐이라고. 에이미는 이 사실에 더 흥분하며 레토는 여자들에 대해 여전히 당신만큼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 후 에이미는 지구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물의 행성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를 연결하여 함대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들의 함대 이름은 가르간투아지만 다른 함대도 있다. 해적들도 포함해서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 쪽으로 움직이는 빛나는 바다의 띠를 발견한다. 에이미는 그것을 은하류라고 부른다. 배들은 그 전류에서 전기를 얻고 그것을 타고 가다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한다. 갑자기 레토는 유성을 발견하고 체인버에게 다시 계산하라고 말한다. 좌표와 일치시키려 했지만 결국 막다른 길이 되고 만다. 다음 날 에이미는 상관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에이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후 벨로스는 그들이 발견한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팀을 이끌고 간다. 한편 레토는 동맹과 연락할 때까지 협력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함대와 협력할 마음을 굳힌다.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몇몇 병사들이 보고한다. 해적들이 벨로스의 배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벨로스는 병사들에게 잠수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해적들이 다가와 공격을 준비한다. 그녀의 부하들은 최선을 다해 해적들을 쏘려고 하지만 해적들은 연을 펼쳐 공중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딕은 멀리서 혼란을 지켜보지만 증원 요청을 하자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함선 갑판 위에서 에이미는 레토에게 다가가 해적들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레토는 나중에 협상용 배로 사용할 생각에 도우기로 한다. 레토는 메카를 작동시키고 출격 준비를 한다. 이때 리딕은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한편 해적들은 이미 벨로스의 배에 침투해 인질로 잡았지만 벨로스는 협력하지 않으려 한다. 동시에 체인버는 모든 선박과 볼로스의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을 식별합니다. 레토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체인버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선박을 폭파시키고 사람들을 즉시 증발시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우 나쁜 느낌을 받습니다. 체인버가 갑판으로 돌아왔을 때 에이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달려옵니다. 레토는 적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확신시킵니다. 에이미가 그가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도망갑니다. 레토는 여성이 수년 전에 지구가 멸망한 진짜 이유였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나중에 볼로스는 해적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리지 사령관에게 레토를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를 해적에게 넘기자고 제안하지만 피닝은 그가 그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사령관은 해적의 반응을 기다리자고 제안합니다. 반응이 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합니다. 한편 에이미는 혼자 앉아 레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벨로우스가 다가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 에이미는 벨로우스를 태워 레토를 보러 갑니다. 에이미가 착륙하자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벨로우스는 또 다른 고기 조각을 평화의 제물로 내놓지만 레토는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벨로우스는 레토에게 살인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금기라고 말한다. 레토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을 위해 동물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벨로우스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어서 해적들도 인간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을 경솔하게 빼앗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레토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이 무장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래서 벨로우스는 해적들이 다른 함대를 위협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싸우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협상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원을 모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함대는 그들에게 공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가 흘렀으니 해적들은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레토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며 벨로우스는 그에게 해적들과 싸우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신기를 건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떠납니다. 그 후 에이미는 레토에게 갈 곳이 없다면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토는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해적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뒤 비행을 떠나 레토가 감사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한편 해적단의 수장 레지크는 가강티아의 행동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해적들이 가강티아로 향하기 시작하고 선원들은 이를 발견하여 사령관실에 알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박의 리더들은 이 지역의 모든 해적 선박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나쁜 해적 레지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선장은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하지만 사령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열세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리지드는 협상을 제안하지만 사령관은 그들이 복수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에 벨로우스는 레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통신기로 그에게 연락합니다. 레토가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하자 벨로우스는 사령관에게 통신기를 건넵니다. 하지만 다른 선장들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걱정합니다. 리지드는 대신 레토와 이야기하며 그의 화력이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이 초라한 함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지 묻습니다. 레토는 그들과 거래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며 해적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르간티아와 거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리지드는 사령관에게 레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곳에 머물기로 한 대가로 사령관은 동의한다. 나중에 레토는 리지드와 만나 그에게 해적들을 위한 유인 역할을 하라고 한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핀니오는 체인버의 조종석에서 장난치느라 바쁘다. 그 후 임무가 시작되고 함대는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불을 끈다. 한편 라케지는 가르간티아 함대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지만 아직 그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 해적들은 자신들이 어둠의 지배자라고 자신감을 가지지만 체인버의 밝은 빛이 내려와 그들의 위치를 드러낸다. 해적들이 즉시 챔버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가르간티아 함선이 반대쪽에서 포격을 퍼붓는다. 이것도 레키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간단히 부하들에게 반격하라고 명령한다. 양측이 교전하는 동안 가르간티아 함선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챔버는 이 상황을 레토에게 알리고 레토는 해적들의 무기와 엔진을 파괴하기로 결심한다. 도움을 위해서다. 이에 챔버가 내려와 명령을 수행하며 희생자를 0으로 유지한다. 이제 해적들이 큰 피해를 입자 레키지는 드디어 행동할 때라고 판단한다. 가르간티아 함대에선 승무원들이 수중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갑자기 작은 해적 메카들이 배 옆으로 올라와 공격하기 시작한다. 가르간티아는 그들과 대치하기 위해 메카를 보낸다. 그들이 몇몇을 쏘아보려 할 때 라카지는 특수 메카를 타고 나타나 가르간티아를 향해 직진한다. 선두 함선들이 그녀를 멈추려 하지만 그녀의 메카는 속도를 유지하며 완전히 그들을 뛰어넘는다. 마침내 그녀는 지휘관과 다른 선장들이 모여있는 선체에 충돌한다. 그녀가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지휘관은 선장들에게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하지만 라카지가 더 나아가기 전에 체인버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는다. 갑자기 라카지의 부하 2명이 그들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 라카지와 체인버를 물속으로 끌어당길 로프를 보냅니다. 라카지는 물을 이용할 생각이지만 체인버는 그들을 더 높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며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라카지는 항복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자 체인버가 그녀의 메카를 손상시키고 그녀를 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해적들은 임무를 포기하고 가르간티아 승무원들은 기뻐합니다. 모두 레토에게 돌아서 그가 도와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레토가 그 문구의 의미를 묻자 체인버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리지드는 지휘관에게 레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대신 리지드가 결정하라고 합니다.
한편 레토는 마침내 저녁을 기다리는 에미가 있는 갑판으로 돌아옵니다. 레토는 그들의 언어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가르간티아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를 함대에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장과 만난 후 리지드는 모두의 좋은 진행 상황을 지휘관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합니다. 단 레토는 제외하고요. 이후 레토는 카르고바 챔버를 들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급 지게차로 일하는 데는 못하더라고. 레토는 송장 실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아까 리딕은 레토에게 저장고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을 줬었어. 그가 거주 권리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레토는 사실상 집이 없는 상태였고 챔버가 가까이 있는 한 계속 그렇게 지내야 했어. 마지막으로 리딕은 그에게 송장을 건네며 그가 경납고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 에미는 리딕에게 레토가 해적들과 관련해 도운 것을 상기시키지만 리딕은 경납고 손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어. 그가 머무는 동안 면제해줄 수 있는 수수료들. 레토는 그 어레인지먼트에 괜찮았고 그래서 그는 그 피해를 갚기 위해 일하게 되었다. 한 남자가 레토에게 화물을 옮기는 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체인버가 다시 실수를 하자 조라는 남자가 체인버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나중에 에미가 피니언을 위해 소포를 배달하러 날아오는데 그녀는 체인버가 화물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들이 레토가 한쪽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니언이 그를 게으르다고 부르며 바다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한다. 그동안 레토는 이상한 물체에 레이저 구멍을 뚫고 있다. 그는 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재미라는 개념이 없는 레토는 이렇게 규율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아이들이 무료 탑승을 기대하며 챔버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자 레토는 챔버에게 파리처럼 쫓아내라고 허락한다. 그때 에미가 달려와서 레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레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에미는 무엇을 만들고 있냐고 묻는다. 놀랍게도 레토도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대신 그것이 사실은 해도의 발톱이라고 설명한다. 에미가 정말 예쁘다고 하니까 레도가 그녀에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그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산책을 가고 에미는 레도에게 자신의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도는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에미가 가족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할 때 레도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에미는 벨의 우주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가슴 질병이 있어서 외출하기 어렵습니다. 레도는 에미에게 은하연합에서는 전투에서 필요 없는 약한 개체들은 폐기된다고 말합니다. 에미는 이 말에 충격을 받지만 레도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이에 에미는 그를 오르돔 박사에게 데려가자고 제안한다. 오르돔 박사는 함대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레토는 더럽게 보이는 컨테이너로 인도되고 에미는 그를 오르돔 박사에게 소개한다. 오르돔 박사. 에미는 배달을 계속해야 하므로 레토를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다. 그 후 레토는 오르돔 박사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오르돔 박사는 체인버의 기술을 직접 보게 되어 놀란다. 두 남자는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레토는 그에게 물어본다. 은하연합에 다시 합류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그러나 오르돔 박사는 그들의 고대 지식 대부분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주간 여행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그들이 남긴 지식을 보여주자 레토는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어서 함대의 조직 구조와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묻습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 오르돔 박사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레토에게 효율성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토에게 비벨과 언젠가 이야기하라고 조언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그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에미는 레도를 베벨을 만나게 합니다. 베벨은 진짜 우주인을 만나서 기뻐하며 레토는 여동생이란 게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토는 즉시 정보를 요구하지만 베벨이 체인버의 기술에 감탄할 때 레도는 체인버의 휴대용 버전을 보여줍니다. 서브메이트 사야와 멜티가 도움을 청하러 와서 그들이 레도를 보자마자 에미를 즉시 놀리기 시작합니다. 에미는 다시 일해야 하므로 그녀는 레도를 베벨에게 맡기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후 베벨은 레도에게 정말 우주에서 왔는지 묻고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레도는 은하계 연합이 전쟁에서 하도스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연합의 창설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벨이 피곤하지 않냐고 묻지만 레도는 피곤한 사람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벨은 자신이 가르가노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나 레도는 그들이 비효율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벨은 함대가 조직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레츠오가 왜 그러냐고 묻자 벨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츠오가 인간의 목적은 하도들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벨 같은 사람들은 즉시 배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벨은 모든 하도들을 물리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레토는 단순히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라고 말한다. 베벨은 그들도 대기 중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그건 살아가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다. 이후 벨로우스가 나타나 레토가 조에게 자신의 메카를 넘긴 것에 대해 놀린다. 레토는 자신의 행동이 유익했는지 묻고 벨로우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레토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벨로우스가 그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레토는 겁을 먹지만 벨로우스는 그게 그냥 담수라고 말하며 체인버로 좀 모으라고 지시한다. 레토는 체인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노인과 젊은이를 관찰한다. 비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후 레토는 전쟁에서 동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하며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사야와 넬테는 멀리서 레토를 보고 그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에이미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보내 그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녀가 레토에게 도착했을 때 그의 젖은 옷을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말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베벨은 레토에게 우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레토는 자신과 같은 사람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벨은 레토에게 그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이미가 그를 필요로 하고 그도 에이미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레토는 이해하지 못하자 베벨이 해도의 발톱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베벨은 그것이 플루트라고 제안하며 연주하는 법도 보여줍니다. 그 소리가 어린 소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소년은 해도의 발톱과 함께 배에 실려가던 모습입니다. 레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지만 왜 우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베벨에게 해도의 발톱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에이미는 차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밤 레토는 챔버에게 최신 소식을 묻습니다. 그들의 위치에 대해 챔버는 아직 작업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레토는 그 행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레토는 평소처럼 우울해하다가 베벨에 해도들이 모두 패배했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기억합니다. 그는 챔버에게 함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토가 불만을 토하자 챔버는 그의 유일한 기술이 아나이백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뿐이라며 그가 거의 쓸모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때 에이미가 그들 쪽으로 달려와 챔버에게 그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챔버는 뭔가 멋진 것을 언급하고 레토는 여전히 해도의 발톱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사용해보자고 요청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자 완료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레토는 어차피 쓸모없다고 주장하지만 에이미는 그에게 그렇게 심하게 굴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레토에게 화물 적재에 대한 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넨다. 레토가 이상하게 봉투를 쳐다보자 에이미는 우주에 돈이 있냐고 묻지만 체인버는 군인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레토는 에이미에게 혼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돈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불행히도 에이미는 레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중에 레토는 에이미의 배달을 따라다니며 그녀가 가능한 일자리를 물어본다.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일자리가 바로 잡혔어요. 그들은 다음으로 어부들에게 가봤지만 거기엔 물고기보다 남자가 더 많았어요. 다음은 벨로스에 갔지만 그녀는 너무 바빠서 신입을 받지 못한다며 설명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어요. 에이미는 배달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레토는 혼자서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짐 싣기 구역으로 돌아갔지만 존은 명령 내리느라 바빠서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 구인 공고는 없었고 반면 챔버는 계속 주목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소 사육사와 일자리를 찾았지만 레토는 하루 종일 똥을 퍼내는 것보다는 배를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목숨을 건지고 나서 레토는 챔버에게 일자리에 대한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며 함대의 엔진이 멈췄다. 그 순간 피니어는 레토에게 비치 셔츠를 던지며 기분을 풀라고 했다. 레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니어는 그저 레토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에이미와 베베를 만났고 그들은 정말 파티를 여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피니어는 보스의 특권에 대해 자랑했다. 하지만 그 바보는 사실 자신의 크루에게서 숨고 있었다. 잔잔한 날에는 은하의 흐름을 떠나고 전기를 차단해 배의 정비를 한다. 마치 휴식처럼. 드디어 그들은 파티 장소에 도착하고 레토는 바람이 없을 때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다. 사야와 멜티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챔버는 크루에 합류했고 파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녀들은 비키니로 갈아입고 레토에게 옷을 벗는 방법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2짜리 청녀처럼 벗겨졌다. 그들이 물속에서 장난치는 동안 베벨은 론체어에 누워 있었고 곧 오르돈 박사가 합류했다. 나중에 피니어는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지만 전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레토에게 체인버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레토는 체인버에게 지시를 했지만 결국 모든 고기를 태워버렸다. 다행히도 더 많은 고기가 있었다. 갑자기 피니어는 레토에게 그를 위해 물건을 주워오라는 일을 시켰다. 에이미는 레토가 가야 할 곳을 듣고 걱정했다. 하지만 피니어는 그가 모든 고기를 낭비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나중에 소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바베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싫다고 한탄했다. 갑자기 에이미는 리지드로부터 전화를 받아 분수 위로 날아가서 펌프를 켜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바베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하지만 결국에는 소녀들과 경주를 하기로 한다. 체인버는 필리온에게 왜 음식을 먹는 건 기대되지만 살찐다는 걱정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필리온은 소녀들의 수학이 회로를 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레도는 배의 슬럼가와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긴장한다. 슬럼가 같은 곳을 돌아다니다. 갑자기 그는 타잔과 드레스를 만나게 되고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한편 에이미와 소녀들은 스프링클러를 향해 경주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웃배들을 빠르게 지나친다. 그 사이 피니어는 체인버에게 그의 머리를 숙이게 하여 그를 새로운 그릴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벨로우스가 나타나 피니언에게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잔소리한다. 그래서 피니언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기를 제공한다. 배의 거리로 돌아가 레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게 쫓기고 체인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피니언은 체인버에게 레토가 사회에 대해 몇 가지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체인버는 그를 포기하기로 한다. 그때 리지드가 편하게 실어 나타나 벨로우스 옆에 앉는다. 벨로우스는 그녀의 수영복이 얼마나 대담한지 지적한다. 함대 쪽에서 레토는 스프링클러를 피해 도망치고 끝에 도달했을 때 계단이 무너져 내리며 떨어지게 되고 에이미가 점프 카이트로 그를 잡는다. 하지만 경주는 계속되고 에이미는 그 소녀를 제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국 경기를 이긴다. 그 후 에이미는 펌프를 시작하고 레토는 그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한다. 모두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녀들이 분수대가 작동하는 것을 보러 달려간다. 레토는 그들을 보고 따라하며 자신의 음료를 한 모금 마신다. 이후 에이미는 레토를 내려주고 그의 임무를 계속하게 한다.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는 마침내 무사히 통과하고 그가 찾고 있던 장소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편지를 읽고 놀란 할머니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그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쫓아낸다. 이제 레토는 다시 지옥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셔츠의 절반만 빠져나오고 그가 돌아온 리턴즈는 대부분의 함대가 파티에 나간 걸 발견한다. 챔버는 이제 거대한 팬이고 피니어는 모두가 바베큐 파티에 대해 알지 못하게 제안한다. 아미는 레토를 환영하면서 립스틱 자국의 위치는 무시한다. 상자를 열었을 때 모두가 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맛보는 것을 기대한다. 아미는 렐토에게 고기를 담은 접시를 가져다주고 그는 할머니 소스를 맛보았을 때 맛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해질녘을 바라본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파티는 마침내 끝나고 그들은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미는 렐토를 위해 마련된 파티였다고 말한다. 피니언이 레토를 기분 좋게 하려고 제안한 것. 레토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까. 에이미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그에게 감사하며 레토는 기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레토를 데리고 가서 일을 계속하게 한다. 파우돈과 관련 없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음 날 레토는 이렇게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그는 음식과 산소만 필요하니까.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과분한 돈을 주었을까 걱정한다. 바로 그때 에이미가 그를 확인하러 나타난다. 레토는 자신이 급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에이미는 그가 재미있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카니발이 곧 열린다고 알려준다. 그들이 배 주변을 걷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카니발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준다. 그들은 그녀의 배달 장소 중 하나에 도착하고 에이미는 레토를 어부들의 인력으로 제안한다. 남자가 그의 메카를 요청하자 레토는 이번에는 혼자 날고 있다고 말한다. 이후 남자는 그들에게 은하수 스트립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갇히는 거대한 낚시터이다. 잠시 후 레토는 그들의 메카 중 하나를 조종하고 조작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정보 지원 시스템을 요청하자 남자는 자신의 눈과 감각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레토는 배 가장자리를 걸어가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보스는 그에게 은하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용히 이동하라고 하자 레토는 메카에게 좌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합니다. 보스는 레토에게 단순히 수영하라고 하지만 레토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수영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결국 그들은 그를 구조하고 해고합니다. 이후 에이미는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고 에이미는 자신을 위해 전체 뷔페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레토는 구토 한 접시로 버팁니다. 에이미는 그에게 직장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 하루 카니발에서 놀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레토는 자신의 구토가 맛있다고 말하자 에이미는 가끔 얼굴에 그걸 보여주라고 합니다. 레토는 사야와 넬테가 다시 나타날 때 미소 짓는 연습을 하려고 한다. 아미는 레토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축제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 후 챔버는 낚시 임무에 혼자 가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레토는 그에게 마음껏 하라고 말한다. 챔버는 낚시 배로 가서 보스에게 혼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알린다. 보스는 그에게 낚시 그물을 챙기라고 하지만 챔버는 혼자서 그냥 피한다. 한편 피니어는 레토를 만나 그의 일 실패를 위로하려 한다. 그들이 앉았을 때 피니어는 레토에게 향수병인지 물어보자 레토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아직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레토는 자신이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고 한탄한다. 피니어는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들이 군중을 위해 춤쇼를 선보이고 피니어는 레토에게 배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묻는다. 레토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생각이 없자 피니어는 제안한다. 그와 함께 잔해 수거를 하자고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레토는 이미 돈이 있다고 말하자 피니어는 설명한다.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큰 배도 살 수 있다고. 그 순간 벨로스가 끼어들어 레토에게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자고 한다. 진짜 전문가와 함께. 그녀는 그에게 구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피니오는 레토가 자신과 함께 있다면 매일 밤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벨로우스는 구조 기술에 대한 숙련을 제공한다면 피니오는 무료로 술과 떡을 제공하지만 그건 실제로 음식이 아니다. 벨로우스와 피니온이 그것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는데 레토는 무료 떡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마침내 음식이 도착하지만 웨이트리스가 덮개를 벗겼을 때 레토는 이것이 하도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꺼낸다. 레토가 계속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벨로우스는 그것이 단지 무해한 문어라는 걸 보여주며 고래 오징어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챔버가 레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챔버도 낚시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금속의 쿵소리가 그의 중력 파장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빨아들이고 수면 위에 물버섯을 만들어냈다. 결과는 다진 물고기였고 보스는 그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 레토가 도착했을 때 챔버는 그의 도움을 요청했고 레토는 기꺼이 뛰어들어 상황을 통제했다. 보스는 이번에는 단순히 그물만 사용하라고 해서 레토는 가능한 가장 큰 그물과 다른 메카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레토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마침내 사장은 만족했지만 벨로스는 꾸짖어요. 그가 레토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에이미와 레토는 카니발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레토는 드디어 피리 연주를 끝냈다고 보여줍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레토는 달려가서 에이미를 보호하려 하고 체인버는 적을 찾습니다. 에이미는 레토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바다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의 벽이 나타나고 레토는 그것에 매료되어 에이미를 놓치지 못합니다. 에이미는 은하의 루프가 생길 때 불빛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레토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에이미는 레토에게 플루트를 더 많이 연습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레토는 그녀가 춤으로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춤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에이미는 감사의 표시로 보여주겠다고 동의한다. 레토는 에이미의 몸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자세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입을 다물는 것을 잊어버린다. 결국 이것은 피닝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제안이 된다. 그들은 베베를 방문하기 위해 가고 레토는 그를 위한 선물을 건넨다. 거기서 레토는 그들이 구조작업에 초대받았다고 말하자 베블은 그에게 옛날에 그 행성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다음 날
레토는 벨로스와 함께 구조 작업을 시도한다. 그녀를 피닌 대신 선택한 것에 놀라는 벨로스. 레토는 그녀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챔버가 곧 그녀의 교육 방식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확신시킨다. 갑자기 레토는 경보를 듣고 벨로스를 밀쳐내며 그녀를 보호한다. 챔버는 하도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레토는 이 소식을 듣자 챔버에게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챔버가 그것과 맞서기 위해 날아오르는 동안 벨로스가 소리친다. 그것은 단지 고래 오징어라고 알리며 멈추라고 한다. 체인버는 듣지 않고 총을 발사하지만 빗나간다. 고래 오징어를 놓치고 충격파가 벨로스를 쓰러뜨린다. 벨로스는 레토에게 자극하면 더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공격을 받을 때 부품을 분리해야 한다. 레토는 오징어를 쏘려고 하지만 체인버가 경고한다. 벨로스를 실수로 맞출 수 있다고. 이에 레토는 고래 오징어의 생명을 쥐어짜는 것으로 전술을 바꾼다. 나중에 벨로스는 손상된 메카를 분노에 차서 내려다본다. 그때 조가 그녀에게 레토가 정말로 고래 오징어를 파괴했냐고 묻는다. 그런데 선장들이 모임을 갖는 동안 그들은 듣게 된다. 이 소식을. 그리고 브릿짓의 레토 모양 두통이 다시 찾아온다. 선장들은 이것이 저주를 불러올 것이라는 소문에 한탄하지만 브릿짓은 그것이 단순한 미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많은 군중이 챔버를 응시하기 위해 모이고 피니는 고래 오징어 내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동안 레토는 고래 오징어 샘플을 채취해 챔버에게 분석하게 한다. 레토는 희도 발톱을 발견하고 뽑아내며 묻는다. 챔버에게 희도 종이 특별한 직징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갑자기 레토는 기억한다. 희도들이 우주에서 싸운 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자신이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한다. 레토는 에이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함대에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동안 사령관은 오르돈 박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오르돈 박사는 가끔 며칠 쉬라고 한다. 그는 목가적인 배로 옮기자고 제안하지만 사령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오르돈 박사는 고래 오징어 문제를 언급하지만 사령관은 인생이 던지는 어떤 것에도 맞서 싸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곧 그의 후계자에게 토치를 넘길 계획이다. 한편 피닌이 메커닉들에게 고래 오징어 지역이 보물로 가득하다고 설득하려고 한다. 남자들은 그 주장을 의심하는데 이전에 그곳에 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니는 누군가가 죽기 전에 그에 대해 말해줬다고 확신시킨다. 남자들이 그가 이미 레토를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켰는지 묻자 피니는 그것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자 남자들은 그가 꿈꾸지 않을 때 돌아오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 리지드는 벨로우스를 꾸짖으며 레토가 고래 오징어를 공격하게 허락했다고 이제 모든 선장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벨로우스는 사전에 그에게 말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만 레토는 더 이상의 고래 오징어를 보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짓이 반대하려 할 때 레토는 하이도스를 멸종시키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레토가 계속 고집하자 리짓은 그가 지금 가르간투아 함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다른 선장들이 들어와 리짓에게 지휘관이 업데이트를 원한다고 전한다. 레토와 벨로우스는 퇴장하지만 벨로우스가 떠나기 전에 피닌과 플랜지가 만나려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후 레토는 베벨에게 고래 오징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만 베벨과 에이미는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자극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레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제거하겠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에이미는 그에게 그들의 바보 같은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토는 그들에게 하이도스가 그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명이 원시적이기 때문이라고 알리지만 대치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하이도스가 공격할 때 늦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에이미와 베벨이 할 말이 없습니다. 레토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에이미와 베벨은 슬퍼합니다. 그들은 그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며 나갑니다. 후에 벨로우스는 피닌을 그가 고래 오징어 영토를 약탈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피닌은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묻지만 벨로우스는 그는 함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닌이 대신 그녀에게 참여하라고 요청하지만 벨로우스는 그의 유치한 탐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피니는 벨로우스가 그의 자아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서 그녀를 폭력적으로 잡아채는데 이는 오히려 그녀의 주장을 입증한다. 그가 놓아주자 그는 단지 형을 복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벨로우스는 그게 다 헛된 꿈일 뿐이라고 말한다. 행거로 돌아와서 레토는 체인버에게 동맹과 연락이 되었는지 묻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하지만 고래 오징어 분석은 완료되었다. 챔버는 레도에게 그들이 같은 종족이라고 확신시킨다. 레도는 그들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에 확신을 느끼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위하여한다. 이에 챔버는 연합과 달리 지구인들은 공존과 상호 번영을 믿는다고 밝힌다. 나중에 한 명의 감시병이 은하계의 흐름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누군가 그것이 고래 문어라고 의심하자 앤디는 빠르게 레도를 만나러 날아간다. 그 순간 레도는 여러 개의 하도스가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를 받는다. 이에 레도는 채머를 부르고 이동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에이미가 그 앞을 가로막고 멈추라고 간청한다. 그때 리처드는 엄청난 양의 고래 오징어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오징어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사람들은 거리에서 뛰쳐나가 즉시 자신의 메카를 물에서 끌어올린다. 어떤 사람들은 고래 오징어가 빠르게 다가오자 신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기도 한다. 지휘관은 방어대의 나머지 멤버들과 만나 사이렌을 끌 것을 지시한다. 그 후 그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며 그가 제안하는 대로 하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엔진의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빛과 소리를 끄라고 지시한다. 모든 우주선이 즉시 따르고 사령관은 모두 제자리에 머물라고 말한다. 엔진이 멈추고 시끄러운 할머니들은 조용히 하라고 한다. 반면에 레토는 에이미에게 비켜서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부한다. 레토는 밀고 나가지만 에이미는 아직도 그를 잡는다. 레토는 만약 그들이 곤란에 처한다면 자신이 함대를 이끌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브릿짓이 나타나서 레토에게 물러서라고 하지만 레토가 거부하자 그녀는 그에게 고래 오징어들이 함대를 공격하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 그녀는 다른 선택지를 막기 위해 총을 높이 듭니다. 그 순간 고래 오징어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도달하고 평화롭게 배 아래로 지나갑니다. 시민들은 사령관이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합니다. 고래 오징어들이 드디어 떠나자 에이미는 레토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에이미를 울립니다. 다음 날 피니아는 사령관에게 레토와 크루를 데리고 고래 오징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는 가르간티아와 플랜지에서 떠나고 싶은 지원자 명단을 건네고 또 자신이 떠나고 싶다는 뜻도 알립니다. 브리짓과 다른 이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냐고 묻고 그들의 방어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랜지는 오래된 시대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려 했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 사령관 곁에 선장들이 모이고 오르돈 박사가 치료를 감독합니다. 그러나 사령관은 돌아서서 브릿짓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금색 열쇠를 건네며 후계자로 지명한다. 브릿짓은 가르가티나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녀를 믿는다며 마지막 순간 눈을 감는다. 오르돈 박사는 그를 사망 선고하고 모든 선장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인다. 한편 체인버는 레토에게 마침내 동맹의 좌표를 확인했다고 말한다. 아쉽게도 체인버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장비가 없어서 그들과 다시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조난 신호는 약 6,000년 후에 함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즉 레토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나중에 함대는 사령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선장들은 브릿짓의 새로운 지휘관 임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갑자기 브릿짓이 나타나 플랜지의 배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장들은 그녀에게 오늘이 지휘관의 장례식임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놓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선장들은 장례식으로 나가지만 그중 한 명이 항상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한편 피닌이 레토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의 둥지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레토의 관심을 끌자 피닌은 그에게 보물을 그랩할 계획을 설명한다. 레토는 원하는 만큼 오징어를 처치하는 동안 말이다. 레토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동시에 브릿짓은 플랜지에게 남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약한 지휘체계의 함대는 해적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의무임을 상기시켜주며 브릿짓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에미와 사야는 말티아에게 그녀도 정말 떠나는지 묻고 그녀는 할아버지만이 남아있고 그를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레토도 함께 간다고 밝힙니다. 에미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지만 말티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한편 지휘관의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에 관해 모래를 채우기 시작한다. 플랜지가 경의를 표하러 나타나고
다른 선장에게 브릿짓을 잘 안내하라고 말한 후 선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한편 브릿짓은 사무실에 남아 장례복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인다. 그녀는 가족과 지휘관의 사진을 살펴보며 슬픔을 느끼기 시작한다. 사무실을 나설 때 피니언이 작별 요청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브릿짓이 거절하자 그를 보호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한다. 나중에 에미는 레토를 찾으러 가지만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멀리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몰래 쫓아가기로 하고 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에미는 숨기려고 하지만 사야는 그냥 레토와 함께 가라고 제안한다. 에미는 베벨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베벨은 오르던 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야는 그녀가 떠났다면 에미를 그리워했을 것이라며 안도한다. 사령관의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조의를 표하고 플랜지의 함선들은 함대에서 분리된다. 벨로스는 브릿짓을 방문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브릿짓은 지금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벨로우스는 그녀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벨로우스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떠난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그녀에게 남기고 떠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표적 아래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핀니온이 도와준 후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그녀가 동료들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브릿짓은 사령관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고집하지만 벨로우스는 그녀에게 그가 사실 브릿짓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상기시킵니다. 벨로우스는 그녀에게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녀의 밑에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에미는 집으로 돌아오고 베벨은 레토가 정말 떠나는지 묻는다. 에미는 그렇다고 확인하고 그들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아쉽다고 말한다. 그 말에 에미는 무너져 내리며 왜 그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계속 고통받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며 울기 시작한다. 베벨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 그날 밤 사람들은 장례식의 마지막 지점으로 향하고 브릿짓은 배들이 계속 분리되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함대로 돌아오면서 배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본다. 그때 그녀는 지휘관이 자신을 믿었던 것을 기억한다. 결정을 내리고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동시에 베벨은 레토를 찾아가 그가 정말 떠나야 하는지 물어본다. 레토는 자신의 행동이 인류와 에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베벨에게 희도의 플루트를 건네주며 그것은 그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아이가 그의 남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하연합의 방식이다. 만약 지구 희도들이 언젠가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고 베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베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토는 에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손실을 겪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모든 희다를 파괴할 것이다. 장례식에서 남자들이 관을 덮을 준비를 할 때 브리지트가 늦어서 미안하다며 나타난다. 그녀는 모래를 몇 줌 모아 사령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그 위에 뿌린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관을 물에 띄우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 그 이후에 브리지트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함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함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밝힌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함대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협력을 간청합니다. 모두 잠시 침묵하지만 벨로우스가 끼어들기 전에 남자들은 그녀에게 항상 함대를 재건하는 데 위지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브리짓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음 날 레토는 에미의 집에 나타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베벨은 그에게 레토를 위해 플루트를 맡기겠다고 하며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에미는 눈물을 참습니다. 잠시 후 플랜지의 배들이 가르간티아를 떠나고 벨로우스는 떠납니다. 에미를 위로하며 나머지 사람들을 떠난 바보라고 부른다. 한편 플랜지의 함대는 안개석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도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온 적이 없는 곳이다. 피니어는 고래 오징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레토에게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레토와 체인버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가오는 히도스 무리로 수영한다. 체인버는 그들이 우주에서의 것보다 약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레토는 그들을 하나씩 상대할 수 있다. 체인버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모든 히도스를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면 위에서 피니어는 선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선원들이 다음에 오리를 긴장하며 기다리는 동안 피니어는 그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두 번째로 망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몇 년 전
피니언과 그의 형은 고래 오징어의 영역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피니언은 겁쟁이였다. 그들이 큰 시설에 도착했을 때 형이 안을 살펴보자고 제안했고 피니언은 밖에서 지키라고 했다. 안에 들어가자 형은 그 건물이 산업시설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니언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고래 오징어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니언은 형이 계속 나아가는 것을 들었다. 그러다 고래 오징어를 만났다. 갑자기 고래 오징어 떼가 시설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중 하나가 피니언과 맞서기 시작했다. 형은 그에게 도망가라고 했지만 형에게는 이미 늦었다. 현재 피니언은 형의 복수를 바라고 있었다. 오징어 내장이 수면 위로 튕겨 올라갔고 사람들은 레토의 현재 승리에 기뻐했다. 체인버는 레토에게 그의 힘이 23% 소모되었다고 경고했다. 레토는 지금 당장은 그의 무기에 의존하여 작업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체인버는 더 많은 고래 오징어들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근접 신관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수면 위에서 승무원들은 물이 고래 오징어의 시체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피니오는 레토에게 오징어를 유인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의 둥지에서 나오게 하라고요. 레토는 동의하고 오징어들이 가장 밀집한 곳으로 수영해 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징어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인버는 그들이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파이니언이 제때 무전으로 연락해서 준비됐다고 했어. 이때 레토는 그들을 약속한 장소로 유인했고 파이니언에게 신호를 보내더니 그가 폭탄을 던졌지. 챔버는 그 후 반충격 방패를 활성화했고 폭탄이 폭발하면서 문어들을 제거했어. 그 후 챔버는 전체 문어의 67%가 제거됐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폭발물을 던졌고 파이니어는 레토에게 나머지 계획을 진행하라고 했어. 곧 부대는 그 지역의 빗벌레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고래, 문어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계속 진행했어. 한편 체인버는 레토에게 고래 오징어들이 본거지로 후퇴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스캔을 보여준다. 레토는 그쪽으로 향하며 길에 있는 고래 오징어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그러나 갑자기 작은 공들이 안에 있는 거대한 고래 물고기가 나타나서 맞서려 한다. 체인버는 힘이 약하니 후퇴하는 게 좋겠다고 추천했지만 레토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거대한 오징어는 더 작은 오징어들을 보내 레토를 에워싸게 했다. 하지만 이 오징어들은 전자기장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오징어는 그들을 포위했다. 수면 위에서는 사람들은 이상한 조류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논이 레토에게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라디오로 연락했어요.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레토가 답했어요. 그로 인해 남자들이 축하했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레토는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고 한탄했지만 챔버는 설명했어요. 자연적들이 부족해서 약해졌을 것이라고. 고래 오징어 떼가 달려오자 그는 또 한 번 에너지 폭발로 맞섰어요. 지상에서는 피논이 남자들에게 레토의 성공 소식을 전하며 도착하면 닻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마침내 기지에 도착했어요. 한편 플랜지와 그의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요.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피논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설로 돌아온 레토는 해도의 아이들 사이를 헤엄치며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레토가 더 가까이 살펴보니 그들이 정말 해도의 아이들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의 형태가 이어릴리 패밀리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챔버는 그들이 맞다고 확신하며 제거 작업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고 챔버는 그것이 행정블록이라고 식별합니다. 레토가 살펴보자 챔버는 정보 기록에 사용된 여러 CD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레토는 그 데이터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챔버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레토가 재생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은하연합의 금지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토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위 장교에게 명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챔버에게 기밀 데이터를 보여주라고 지시합니다. 그 영상은 인류의 다음 단계 임무에 관한 뉴스 보도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증강 진화를 위한 새로운 연구시설을 의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입니다. 곧 진화 해결책에 대한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창립자는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결국 지구는 냉각 조건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우주정거장과 항성 간 여행 선박 개발. 하지만 그들은 기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다. 곧 진화자들과의 전쟁이 발발했고 연구시설이 대륙연합의 표적이 되었다.
진화자들은 적합한 행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몸을 진화시켜 우주의 진공에 적응시키길 희망했다. 연구시설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우주에 적응할 수 있는 공생체를 발명했다. 이들은 적은 산소로도 생존하고 바닷속 압력도 견딜 수 있었다. 작은 반딧불처럼 보였지만 매우 효율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 소녀가 중요한 일에 대비하며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새로운 방송국은 공생체로 진화한 인간의 영상을 유출했다. 그녀의 실험에서 진화한 인간은 우주로 방출되었고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륙연합과 진화자들은 전쟁을 계속했다. 진화자들은 연합이 그들을 지구에 남겨두려는 시도를 발견하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여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그 어린 소녀도 공생체가 되었다. 영상이 멈추자 레토는 적이 정확히 누구인지 의문을 가졌다. 갑자기 익숙한 모습의 히도에스가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레토가 그를 막기 전에 챔버가 그것을 제거하여 레토는 혼란에 빠졌다. 가르칸티아로 돌아가 베벨은 레토의 플루트를 불며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레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바다는 고래 오징어 시체로 붉게 물들었고 피니언의 부하들은 시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챔버와 레토는 물에서 나와 모든 히도에스가 익스터미네이티드 되었음을 확인했다. 피니오는 빠르게 자신의 병사들에게 메카를 내려보내 보물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레도는 드래그 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왔다. 드래그 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왔다. 한편 그룹은 메카를 시설에 내리기 시작했고 피니온이 안을 들여다보자 마침내 모어보드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레토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히도를 밟아 넘었을 때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히도는 사실 인간들이었다. 레토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히도를 밟아 넘었을 때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히도는 사실 인간들이었다. 아기들은 그의 작은 동생들 같았다. 이 생각은 그에게 구역질이 나게 만들었다. 한편 피니온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보물을 실었고 피니온은 형을 기리기 위해 술을 마시며 그가 함께 있기를 바랐다. 그 순간 플랜지가 나타나 그들이 셀비지드한 모든 것에 감탄했다. 가장 좋은 점은 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플랜지가 세상을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할 때 피니언은 그것이 그들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을 때 피니언은 그들을 막을 충분한 화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함대에게 그들의 보물에서 멀리하라는 경고였다. 피니언은 그의 큰 목소리를 사용하여 고래 오징어들이 있었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포식자의 둥지에서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 가르강투아에 돌아온 시민들은 피니언이 용서 없이 접근하는 모든 배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며 슬프게 경청했다. 자신의 배로 돌아온 플랑은 멜티로부터 배달을 받는다. 그리고 멜티는 레도가 고래 칼라마리를 진짜로 몰살시켰는지 물었다. 플랑은 그것이 맞다고 확인하지만 고래 칼라마리의 소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보물들을 다른 배들과 거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행히도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선장들은 피니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편 레도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은하연합과 다다우스와의 전쟁에 대해 갑자기 피니온이 방해받지 않고 레토가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레토에게 축을 맡고 있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레토는 거절했다. 피니온은 레토가 겁을 먹었냐고 물었고 레토는 화가 나서 다다우스를 전멸시켰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가르간투아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감돌았다. 선장들은 브릿짓에게 피니온의 발표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그녀는 그의 주장에 대한 증거 없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일부 선주들이 다시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베벨은 오르돔 박사에게 레토가 정말로 모든 고래 오징어를 없앴는지 묻는다. 오르돔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그들을 매우 어리석다고 부른다. 한편 스테이시는 에이미를 찾아가서 피니언이 그냥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에이미는 레토만 생각하고 있다. 플랜지의 함대에서는 피니언의 부하들이 정체불명의 적과 맞서기 시작할 때 피니언이 보물 중 하나를 사용하자고 생각한다. 그들은 즉시 새로운 포를 설치하고 적에게 큰 폭발을 발사하여 그들을 항복하게 만든다. 피니언의 부하들이 해적 우두머리를 묶은 후 나머지 선원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피니언은 이렇게 함으로써 함대를 확장하고 무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전 리더를 가두는 동안 승무원은 살려두기로 동의합니다. 이후 피니언은 레토를 혼자 찾고 잠시 챔버를 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레토는 대답하지 않자 피니어는 큰 남자에게 직접 묻지만 챔버는 레토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다고 말하자 피니어는 그의 발 아래로 끌어당기고 나머지 승무원들과의 파티로 그를 안내합니다. 챔버를 발견하자 남자들은 그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피니어는 연설을 하며 레토와 챔버의 성공에 대한 공을 인정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레토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체인버는 보물 하나를 스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빈 무기와 비슷하다고 부른다. 체인버는 그 출력이 자신의 것의 1%5이라고 말하지만 피니온은 그게 괜찮다고 한다. 피니온이 작동시킬 수 있냐고 묻자 체인버는 그것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피니온은 빗벌레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해보라고 요청한다. 그 순간 레토는 기밀 보고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플루트를 계속 부를 용기가 없다. 그때 체인버가 무전으로 연락하며 빗벌레는 나노기계라고 알려준다. 헤도스의 외골격과 동일한 것들이 발견되어 헤도스가 실제로 인류의 증강된 진화의 결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토는 전체 은하연합의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료 인간과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챔버가 그 계시가 헤도스의 전멸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레토는 연합의 선전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챔버는 그가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챔버는 메카가 인류의 지적 진화의 증거라고 설명하며 헤도스는 생물학적 필요에 따라 진화하기 위해 그 지능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양측은 결코 하나로 화합할 수 없었다. 문명을 추구하는 쪽과 포기하는 쪽이 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치명적인 생존 전략이 생긴다. 이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레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다. 갑자기 챔버가 레토에게 연합군으로부터 전파를 받았다고 말한다. 레토가 영상을 재생하자 그는 전 전령관 쿠들의 모습을 본다. 가르강투아로 돌아와 에이미는 리지드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그는 그녀가 드디어 감성적 시기를 벗어난 걸 반기고 있다. 바로 그때 리지드가 말하길 현재 흐름이 안개바다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도 드디어 플랜지 함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플랜지의 함대는 그들에게로 항해하는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래서 플랜지는 그의 부하들에게 비상경보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하고 피뇽에게 전화를 건다. 동시에 쿠들은 레토와 연락을 취하고 그가 행성 반대편에 있을 때 그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다. 쿠들은 레토에게 그에게 오라고 요청하고 레토는 그의 비행대에 돌아가기로 동의한다. 그동안 피뇽은 다가오는 대규모 함대를 지켜본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즉시 무기를 가동하고 목표를 명중시키지만 함대는 반격하여 그들의 타워 중 하나를 즉시 파괴한다. 피뇽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자 그는 챔버와 같은 메카를 본다. 레토를 부르려 하지만 챔버가 그에게 그가 자신의 비행대에 돌아가고 있다고 알립니다. 레토가 함대에 도착하자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죽음에 먹는 자들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쿠드리가 현지인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토가 챔버에서 나오자 그는 쿠드리를 요청하자 한 여사제가 그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안쪽 공간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레토는 내부로 들어가 빈 방에 도착하여 그 안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가 앉자 쿠들의 홀로그램이 나타납니다. 리토는 그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쿠틀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조종석에서 나올 수 없었다며 한탄한다. 전염병 때문에 조종석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쿠틀은 다시 한번 리토가 따라오기를 묻고 리토는 그렇게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 리토의 챔버는 케겔의 스트라이커와 연결되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스트라이커는 요청을 인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전송한다. 플랑의 함대로 돌아와서 피니 부하들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피는 그들에게 아직 리토가 기억하지 못한 상태라고 상기시킨다. 리토가 아직 날아간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한 선원이 핀에게 그들이 보물에 대해 모든 이에게 방송했다고 상기시킨다. 피니오는 멍청이였다고 사과합니다. 플랑지가 도착해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각자 자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니온에게 레도의 동료 중 한 명이 함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피니온이 맞다고 확인하자 멜티가 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함대가 대표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랑지가 가겠다고 제안하지만 피니오는 그들이 낸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대신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플랑지가 반대하려는데 라인에 있는 장교가 피니온이 특별히 요청되었다고 말합니다. 피니온은 플랜지에게 그가 인질로 잡히는 게 낫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피니언이 배가 그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웰티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가 바보라는 것을 이미 알고도 그를 따랐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배를 발견하고 그것이 라케즈의 배라는 것을 깨닫는다. 라케즈는 피니언을 맞이하며 나와서 더 이상 해적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바보 같은 입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함대에 도착하자 피니언은 시민들이 창백하고 영양실조인 것을 알아차리자 라케즈는 약한 강자들은 그들의 신의 뜻에 따라 섬겨라. 파니온이 메카가 그들의 신인지 묻자 라케즈는 그것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한다. 한편 쿠겔은 레토에게 이 사명은 이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가르치고 선교사도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레토는 하도즈도 인간이라는 것을 밝히지만 쿠겔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필요 없는 정보라고 여겼다. 그는 하도즈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회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원시 본능에 이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쿠겔은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평균 복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챔버는 복지의 정의를 묻고 스트라이커는 그것이 사람들의 비용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챔버는 동의합니다. 쿠겔은 레토에게 행성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편 라케이즈는 피니언을 빈 방으로 안내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큐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다 열리게 합니다. 조금 더 만지작거리자 상자가 그를 환영하며 그가 방금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유망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피니언은 그 목소리가 챔버의 친척인지 물어보자 스트라이커의 방송이 나타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후로 기계공으로서 노력을 시작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무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스트라이커는 그에게 엔지니어 장교로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피니온은 자신이 군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만약 그들이 배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협력하겠다고 한다. 이때 홀로그램이 멈추고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피니온이 먹을 음식을 밀어넣는다. 그러나 그는 음식을 만지기 전에 서면으로 된 통지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의 이마가 칠해지는 동안 말이다. 피니온은 플랜지 함대가 쿠겔 함대에 합류한다는 통지서를 읽기 시작한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플랜지는 이것을 정중한 항복 요구로 인식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아들인다. 잠시 후 두 배가 연결되고 후드 입은 이상한 사람들이 플랜지와 만나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축하한다. 플랜지가 그들이 무슨 계획인지 묻자 사제는 설명한다. 그 배들은 능력에 따라 선정될 것이라고. 플랜지가 계획에 반대하려 하자 사제는 그에게 신이 분노를 경고하며 그들의 화력을 보여준다. 다른 선택이 없어진 플랜지는 무릎을 꿇는다. 모자 쓴 남자들이 그의 이마에 그림을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한편 피니언과 라케즈는 함대의 더 문명화된 지역을 걷고 있습니다. 피니언은 이곳이 부자들의 집인지 묻습니다. 라케즈는 그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함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급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라케즈는 그의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동안 함대에 합류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피니언이 반대하자 라케즈는 그들은 잠재적인 반란자들을 함께 두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중에 레토는 챔버에게 돌아오고 챔버는 그에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레토는 쿠보의 업적과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인버는 그의 선택이 함대의 구성원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한다. 레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체인버는 그것이 동맹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시킨다. 이에 레토는 자신도 조종석에 남아있었어야 했는지 고민한다. 한편 라케즈는 그녀의 배로 돌아와서 그녀의 하인들이 피니언을 처치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라케즈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면 그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레토는 쿠잘로부터 전송을 받고 그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쿠잘은 2개의 기계 조종사를 갖게 되어 대규모 선교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제 2명이 조종사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는 처음 목표 함대를 보여주고 레토는 즉시 그것이 가르강투아임을 알아챕니다. 한편 피니언은 수리해야 할 구식 무기들이 있는 큰 방으로 끌려갑니다. 여사제는 심지어 그에게 장치 내부를 들여다볼 도구를 건넵니다. 피니언은 자신이 기계공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피니언이 자신의 새 보물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라케츠는 그를 쉽게 사들일 수 있는 피상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레토의 메카를 사용하는 대가로 탈출을 도와달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피니언의 줄어드는 뇌세포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함대의 방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해적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때 레토가 쿠잘에게 다가가서 가간투아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쿠잘은 거부하며 행성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들이 함대와 재결합할 수 없다면 지구는 두 번째 아발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레토는 논쟁하기 힘들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의 명령을 수용한다. 이후 피니언은 새로운 무기를 작업하기 시작하고 멜티가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한다. 멜티는 그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에 대해 꾸짖고 그에게 숨겨진 메시지가 담긴 배달물을 건넨다. 한편 레토는 그들이 아발론이라고 부른 유토피아와 하도즈와 싸우며 보낸 모든 시간을 깊이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에이미의 애완동물을 떠올리게 하는 다람쥐를 발견하고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는다. 동시에 피니언은 플랜지를 만나기 위해 몰래 나간다. 플랜지는 함대의 구성원들이 약간 사로잡힌 것 같다고 말한다. 플랜지는 피니언이 그들의 함대도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것인지 묻는다. 그래서 피니언은 라케즈의 반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레토는 어떤 시아크에게 챔버를 주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레토는 두 번째로 비를 경험했다. 가르간투아 함대가 서로를 지지했던 것을 기억했다. 갑자기 다람쥐가 도망쳐서 레토는 그것을 쫓아갔고 그때 쿠끌 함대가 의식 중인 것을 발견했다. 레토는 챔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챔버는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때 병약해 보이는 남녀의 무리가 흰 로브를 입고 끌려 나왔고 경계가 내려졌다. 여사제가 이 용감한 영혼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레토가 그들 중 한 소년을 보았을 때 그의 어린 남동생이 배빌에 있던 것이 떠올랐지만 사람들이 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물속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고 피니언과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 피니언은 결국 그 함대가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라케즈는 그들의 다음 목표가 가간투아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피니언은 쿠끌 함대와의 파트너십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레토는 그가 신경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보니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레토는 챔버에게 돌아와 전투 준비 명령을 받았다. 레토의 결정을 물었을 때 레토는 깨달았다. 그는 인생에서 진짜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에 체인버에게 스트라이커와 싸울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들이 은하계 연합 외부에 있기 때문에 체인버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피니언이 이를 엿듣고 그에게 승인하는 고개짓을 한다. 나중에 함대는 기갑들을 가가투아 공격을 위해 줄지어 세운다. 이때 멜티는 레도의 지시를 기억하며 서프 카이토를 날리기 준비한다. 가가투아에게 임박한 침공을 경고하도록 하는 것. 멜티가 떠난 것을 본 레도가 체인버에게 전투 대비를 명한다. 몇 시간 후 멜티는 마침내 가가투아를 발견하지만 쌓인 피로로 눈을 부릅뜬다. 그러나 피곤함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자유낙하하다가 에미가 나타나서 그녀를 잡아줄 때까지 계속해요. 멜티는 침략을 경고하기도 전에 다시 의식을 잃어버리지만 에미에게 경고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버텨냅니다. 그들은 결국 함대에 돌아와서 멜티는 친구들과 재회해서 기뻐합니다. 한편 리지드는 선장들과 만나서 곧 닥칠 전쟁에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미가 들어와서 레토가 쿠겔의 함대와 단독으로 싸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싸움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묻습니다. 그래서 오던 박사는 리지드에게 이제 그 키를 사용할 때라고 말합니다. 리지드에게 물려준 그 키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열었습니다. 한편 크루블 함대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스크라이커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찬란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상기시킨다. 쿠겔은 무기를 꺼내며 단순히 복종하라고 말한다. 명백한 복종의 이유로 무기를 휘두른다. 갑자기 레토가 바닥을 뚫고 올라와 그를 만난다. 쿠겔이 설명을 요청하자 레토가 말한다. 지구, 그것도 은하연합과 같은가. 쿠겔은 인간들을 계몽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레토에게 첫 발을 쏘지만 빗나간다. 두 메카는 싸움을 시작하고 성모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챔버는 스트라이커의 공격을 계속 피하면서 자신의 공격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토는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하고 챔버는 그가 외부의 힘을 끌어왔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에너지 빔이 스트라이커를 향해 날아가고 레토는 피니언이 도와주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레토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하지만 피니언은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그의 다른 부하들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사제는 그녀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하지만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여 플랜지의 배들이 함대에서 분리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주요 배를 장악하라고 지시한다. 메카들이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잠수하기 전에 더 큰 메카가 그들을 갑판으로 밀어내고 그것이 라케즈임이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올라오는 동안 여러 메카를 한 번에 처치할 수 있다. 라케즈는 피니언이 드디어 남자답게 행동한다고 칭찬하지만 피니언은 그녀에게 임무에 집중하고 싸우라고 말한다. 공중에서는 체인버가 레토에게 후퇴하고 조종석에 집중 사격하라고 경고하지만 레토는 쿠겔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 스트라이커가 레토에게 충돌하여 그가 균형을 잃게 만든다. 피니언이 이를 보자 그는 대포 중 하나를 잡고 스트라이커에게 발사한다. 직접 타격을 받은 레토는 스트라이커를 붙잡을 기회를 잡고 최대 출력으로 배 옆에 강하게 밀어붙인다. 스트라이커가 고정되자 레토는 조종석에서 뛰어내리고 스트라이커의 조종석을 강제로 연다.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쿨겔의 시체뿐이며 스트라이커의 원격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쿨겔의 시체는 즉시 부패하고 스트라이커는 시스템을 재부팅하며 벗어난다. 챔버가 레토의 낙하를 받아주고 그들은 함께 스트라이커의 무기력한 조종석을 응시한다. 스트라이커는 쿨겔이 이제 모래 더미일지라도 그녀의 행동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스트라이커는 그녀가 더 이상 개인 이동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인류를 위한 성교 규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사실상 로봇신입니다. 레토는 그녀가 노예를 만드는 데만 성공했을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사람들이 결정의 짐에서 해방됐다고 주장합니다. 챔버는 즉시 개입하여 그녀의 친척인 그에게 그녀가 오염된 엔진 오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정을 포기한 생명체는 더 이상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사회 구성원들도 포함됩니다. 스트라이커는 여전히 모두 레토와 챔버를 포함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에 대해 챔버는 자신이 인간 조종사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볼트의 집합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챔버는 레토에게 스트라이커가 탈선했으며 사실상 인간을 돕기 위한 그들의 존재 위위를 무너뜨렸다고 전합니다. 그는 그녀의 비활성화를 우선사항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그녀의 금속 엉덩이를 쳐버리자고요. 레토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조종석에 뛰어들어 전투를 위해 날아갑니다. 한편 함대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라키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기거나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플랜지의 부하들은 그에게 후퇴하라고 조언하지만 플랜지는 가간투아를 등 돌린 후에는 다시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필리온의 부하들이 그에게 마지막 발사를 했다고 알린다. 이제 모든 무기들이 충전이 필요하다. 이에 필리오는 그의 부하들을 쓸모없다고 비난하며 나머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라케즈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길을 비우라고 무전하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한다. 부하들은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필리오는 그들이 다시는 그와 그의 형이 꿈꿨던 보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 말에 그의 팀은 슬프게 대피하고 필리오는 형과 재회할 준비를 한다. 한편 체인버와 스트라이커는 계속해서 모기처럼 주위에 날아다닌다. 레토는 스트라이커가 조종사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챔버는 그녀가 화이트 쿠겔 조종사들을 분석하고 자율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챔버보다 거의 50% 더 민첩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토는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자신이 기본적으로 울트론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합니다. 레토는 챔버에게 뉴로플러스 파워를 활성화하라고 명령하지만 챔버는 그에게 신경기계 결합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레토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챔버는 그에게 접근을 거부합니다. 이에 레토는 스트라이커가 인류가 만든 괴물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성이 파괴될 때까지 지구에 속하지도 못하고 연합에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를 막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체인버는 이 논리를 동의하고 뉴로플러스 전력을 활성화한다. 레토의 신경계가 체인버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그의 출력이 겨우 8분 동안 150%까지 증가한다. 이에 레토가 앞으로 돌진하여 스트라이커에게 깨끗한 타격을 가한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그는 에이미가 그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본다. 한편 모든 선장들의 지원을 받은 리지드는 함대의 비밀 무기로 향한다. 리지드가 열쇠를 잡고 있는 동안 오르던 박사는 그녀에게 열쇠가 갖고 있는 힘을 설명한다. 목표를 리존 너머로 보낼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힘. 리짓은 이 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열쇠를 삽입한다. 그와 동시에 에이미는 레토에게 그들이 모두 그와 함께 싸우고 있으며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그에게 돌아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때 미사일이 그들 옆을 지나쳐 물속에 떨어져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킨다.
근처의 배들이 가르간투아에 무전을 보내 좌표를 조정하고 또 다른 발사를 하도록 지시한다. 선장들은 명령을 받고 리짓은 또 다른 발사를 한다. 함선의 주력을 전멸시키는 핵탄두. 파이니어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지만 플랜지는 그것을 천국의 계단이라고 인식하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스트라이커가 피해를 목격하자 가르강투아가 더 큰 위협임을 판단하고 파괴하러 향하지만 레토는 그를 막기 위해 달려간다. 한편 여사제는 코끼리 적을 물리칠 것이라 믿으며 군중을 달래려 하지만 정찰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기와 함께 시설을 확보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 순간 라켓지가 파이니언에게 무전을 걸어 다가오는 병력을 경고한다. 파이니언은 탑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라켓지는 그만두라고 말한다. 자랑하며 관측 데크로 간다. 그녀는 가르간투아가 시설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피논에게 점프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메카로 그를 잡는다. 그들이 떠나자 리지드는 마지막 미사일을 시설로 발사하고 그곳을 날려버리며 여사제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다. 남은 것은 레토와 스트라이커와의 전투뿐이다. 하지만 레토는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체인버는 레토에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레토는 에이미를 떠올린다. 그녀가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바란다. 갑자기 체인버는 레도가 병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임무를 해제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레도를 콕피트에서 내보내며 살아남아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한편 체인버는 스트라이커와 단독으로 맞서 싸운다. 스트라이커는 체인버에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재부팅할 것을 마지막 경고로 제시한다. 이에 체인버는 그녀에게 지옥에 가라고 말하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둘 다 폭발시키려 한다. 레츠 안전하게 바다에 착륙하고 폭발의 불빛을 보면서 울고 있다. 몇 달 후 가르가누타는 정상으로 돌아와 심지어 해적들과도 협력한다. 브리지트는 여전히 함대를 이끌고 벨은 고고하게 교사가 되어 미래 세대가 인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레이토는 천재 탐굴가가 되어 고래 칼라마리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물 아래에 더 많은 유실된 기록을 발견합니다. 아미는 레이토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두 사람은 행복하게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고래 칼라마리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봤다면 챔버는 바이브 체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한다면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